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한 어머니가 그녀의 친딸과 사위를 대중 앞에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친딸과 사위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싶다고 하셨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빨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네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가슴이 턱하니 막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습니다. 제 사연은 친정재산 거덜낸 큰딸과 큰 사위의 만행에 대한 것입니다. 남편과는 무일푼으로 만나 사과상자 위에 정화수 한 사발 떠놓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벌어다 주었고 저는 두 딸을 낳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었죠. 시어머니는 참 같이 살기 힘든 분이셨습니다. 본인은 깨끗한 척, 고귀한 척 다 하면서 항상 저는 못 배우고 불결하다며 쥐잡듯이 잡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 욕을 하실 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본말로 하셨지요. 본인이 일본말을 할 줄 안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놓고는 또 일본말 못 알아듣는다고 무식하다고 구박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눈만 뜨면 저를 항상 구박하였고 남편과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남편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매를 맞게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딸만 낳았고 아들을 낳지 못하였으니 실거지약이라며 학대를 하시는데 글로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독하고 악랄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는 때까지도 끝까지 저를 괴롭히셨지요. 전 제가 죽으면 꼭 어머니를 찾아가 살아생전 왜 그렇게까지 괴롭혔냐고 꼭 물을 생각입니다. 그런 죽을 것만 같았던 시집살이 중에서 제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두 딸이었고 그 중에서도 큰딸에 대한 애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만 매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생활고는 또 얼마나 심했던지요. 그 당시 저희 집은 정말 너무나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두 딸에게 풀죽을 쑤어 먹였을 정도였죠. 어려서 잘 못 먹어 그런지 딸들이 다들 빼빼하고 귀태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현실의 엄혹함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딸들이 있었기에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웠지요. 자식이라고는 딸 둘뿐이었지만 그래도 큰딸이 더 정이 가고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릴 때 큰딸은 미꾸라지탕을 끓여 먹기 위해 논두렁에서 잡아놓은 미꾸라지를 안 보는 새 이빨로 다 물어서 죽여놓을 정도로 왈가닥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에 반해 작은 딸은 언니가 워낙에 활동적이라 그런지 눈에 잘 띄는 법이 없었고 늘 구석에서 조용히 있는 아이였죠. 상대적으로 저는 왈가닥인 큰딸이 혹시나 말썽을 피우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였고 자연히 큰딸에게 시선이 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경우에도 첫 자식이다 보니 큰딸에게 애정을 더 쏟아 부었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저희 집 살림살이가 확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장통에 야채와 과일을 대며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일수를 놓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동안의 어려움을 보상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제 입장에선 들불처럼 돈이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보니 두 딸이 중고등학생이 될 때쯤에는 비록 경기도지만 마당 있는 큰 집도 한 채 가지게 되었고 딸들에게 사교육도 시켜줄 만큼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큰딸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겠다고 하니 피아노를 배우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보내며 도레미도 못 치는 딸 아이에게 그랜드 피아노도 한 대 사주었습니다. 작은 딸이 자신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큰 딸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작은 딸에게 무얼 해주는 것이 왜 그리 아깝던지요. 그냥 언니 뒷공무니를 따라가면 된다는 생각이 우선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옷도 언니에게 물려받은 것만 입었고 인형이며 학용품이며 모두 큰딸 것을 작은 딸이 물려받았었죠. 그렇다 보니 작은 딸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심드렁하게 언니가 학원 가서 피아노 배워오면 언니에게 피아노를 배우라고 했지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작은 딸에게 뭐 하나 원하는 걸 해준 것이 없어서 참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저와 남편은 큰딸에게 모든 걸 집중했고 다행히 큰딸 아이는 우리 부부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항상 상위권이었고 바른 아이로 잘 커졌지요. 대학도 나중에 골라갈 정도로 모조리 다 붙어버리니 기쁨에 정신이 없더군요. 대학 다닐 때도 4년 내내 성적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고 졸업할 때는 우수 학생에게 주는 상도 받았습니다. 작은 딸에게는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해서 그런지 성적도 대학도 모두 큰딸과 비교해서는 형편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큰딸아이 위주로 생각했고 큰딸아이의 말은 무조건 신뢰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큰애는 졸업 후에 학원가로 유명한 대치동에서 부잣집 애들만을 가르치는 유명 학원의 강사가 되어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라고 남자를 데리고 오더군요. 사실 저와 남편은 큰딸 아이가 즐길 만큼 즐기고 해볼 것 다 해보고 좀 늦게 결혼을 하기를 바랐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취직하여 돈 벌기 시작한 지 2년도 안 되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갑자기 통보를 하니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예비사위는 알만한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퉁퉁한 게 사람은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좀 다르더라고요. 인상이 좀 안 좋다며 결혼할 상대는 아니라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큰딸아이는 남편의 말에 바로 반발하였습니다. 지금 결혼시켜주지 않을 거면 나 오피스텔 하나 얻어줘. 나 이 집 나갈래. 지금 아빠는 내가 결혼하는 게 싫은 거야? 아니면 나보고 돈 벌어서 집에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거야? 도대체 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 아빠가 좋아하지 않은 결혼 나도 안 할 건데 그 대신 앞으로 그냥 영원히 혼자 살 테니까 나 독립시켜줘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자 때문에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딸아이가 취직하고 저와 남편은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남편은 딸아이 출퇴근하는데 힘들다며 자가용을 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우리가 간섭한 거라고는 적금을 들라는 이야기 정도였죠. 그렇게 딸아이가 난리를 치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기겠습니까? 또 최선을 다해 결혼을 시켜주었죠. 딸애는 결혼을 하는 과정에도 이것도 저것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왕 결혼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이니 해달라고 하는 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때에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터라 딸아이 결혼 축의금만 몇 천만 원이 들어왔었고 아빠가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라며 축의금 가방을 통째로 딸아이에게 주며 시집가서 비상금으로 사용하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딸 아이는 사위의 일터인 인천의 제일 좋은 아파트를 얻어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첫 손녀도 태어났죠. 아직 제 눈엔 어린아이 같은데 미꾸라지 물어대던 말괄량이 아이였는데 그런데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다니요. 할머니가 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느낌이더군요. 딸아이의 출산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뛰어가니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더라고요. 딸아이는 그냥 제가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저나 남편과는 약간 소원이 졌었는데 그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눈 녹듯 녹아내리더군요. 그렇게 출산을 하고 손녀가 태어난 지 3년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딸아이가 부쩍 우리 집에 자주 오더군요. 그 당시 둘째 딸은 소원이라며 어학연수를 보내달라고 했고 외국에 보내놓은 상태였는지라 집에 없었습니다. 큰 집에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큰애가 자주 집에 오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인천으로 다시 돌아갈 때면 저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딸 아이는 반찬 외에도 다른 것들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나마 쌀이며 생활용품들이며 집에 있는 것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집에 여분이 없을 때면 마트에 가서 딸아이가 필요하다는 물품들을 사서 주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가는 몇 개월 동안 제가 집에서 쓰는 생활비의 몇 배나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한지 물어보니 사위가 회사에서 6개월 이상의 월급을 못 받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위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는데 첫 직장이었던 만큼 정이 있어 관두지는 못하고 언젠가는 주겠지 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딸에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관두고 살림만 하였기 때문에 돈이 없었던 사정으로 친정에서 물품으로 가져감으로써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혼 때 주었던 지참금은 해외여행 다니랴 고급 자동차 등을 사느라 이미 다 썼더군요. 딸아이는 울면서 아이가 있어 행복하기는 한데 남편 직장만 생각하면 죽어버리고 싶다며 저에게 한풀이를 하였습니다. 엄마 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더욱더 생필품이며 비상금 등을 마련해 주었죠. 그런데도 사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실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불행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과 의논을 했습니다. 때마침 당시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었는데 그 사업체를 남편 보고 인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사업체의 대표로 저를 세워놓고 있는 돈 없는 돈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사업체를 인수했고 딸 아이와 사위에게 들어와서 잘 경영해가며 월급을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대신 사업 정비 비용이 좀 모자랐던 탓에 1억 원 정도를 넣고 투자자로서 책임 경영을 하라고 했죠. 사위는 마침 돈에 여유가 있었던 사돈 양반들에게 이야기하여 1억 원을 마련한 듯 하더군요.
그렇게 사업체를 만들어 큰딸과 사위에게 일임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저와 남편의 통장에 각각 200만 원씩을 넣어주더군요. 남편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저희 내외는 그냥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다 생각하며 만족하며 받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니들 내외도 월급은 잘 챙겨가는 거지? 이제 너희 생활고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니? 아니야, 엄마, 우리 지금까지 월급 한 푼도 안 가져갔어. 직원들 월급 주랴, 회사 정비하랴, 남는 것도 없어. 다만 우리 생활비는 법인카드로 필요할 때만 조금씩 사서 쓰고 있어서 당분간 우리 가져갈 월급 줄여서 회사 정비하려고 해. 저는 약간은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인수한 사업체가 돈이 안 되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직원들 월급 주고 저희 내외에게 월 400만 원씩 주고도 최소한 월 800만 원 돈은 남아야 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경영에는 무지한지라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그만큼 안 나오나 보다 생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딸이 꼬박꼬박 우리 내외 먹고 살라고 돈 주면서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하니 짠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들어오는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남편 몰래 딸의 통장으로 넣어 주었죠. 그렇게 한 2년 정도 딸 아이와 사위는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는 듯 했는데 사업체 사정이 어려웠었던 듯 제게 대표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업체 인수할 때 집에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할 때는 분명 빚까지 질 상태가 아니었고 꽤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었는데 2년 만에 적자 상태가 되어 거액의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혈압도 있고 천성이 빚을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남편에게 대출받아야 한다고 알리면 무슨 사달이 날지 모를 일이었기에 딸과 사이도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대표자는 저니까 저만 잠자코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되는 딸과 사이의 설득에도 섣불리 대출을 받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딸아이가 원래 법인 회사를 운영하면 의례적으로 받는 대출이라고 화를 내며 말하니 어쩔 수 없이 인감 도장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억 원 가량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니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고 딸과 사이를 더욱 믿었습니다. 딸에는 사업체가 잘 되어 수익을 더 가지고 갔는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서 이사도 갔고 차도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손녀 교육에 투자도 많이 하는 듯 했습니다. 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였는데 대학 등록금만큼 비싸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교내 오케스트라인지 뭔지 가입시키더니만 바이올린은 취미로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딸도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했는데 손녀가 배운다니 작은 딸 소원 못 들어줘서 또다시 미안하더라고요. 아무튼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제가 딸에게 아버지와 나한테 주는 월급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조금 올려주면 어떻겠니? 이거 사업체 인수할 때 돈 다 쓰고 월급 나올 때마다 남은 돈 모으고 있는데 둘째 결혼도 시켜야 하고 우리 노후 자금도 하나도 없어서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모으려면 월 500만 원씩은 있어야 하겠네. 그러니 이번 달부터 조금만 올려줘라. 딸애는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동생 결혼하는 건 지가 벌어서 가야지 그걸 왜 엄마가 해줘? 요즘 누가 결혼하면서 부모가 다 해줘? 요즘은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어서 집이며 살림살이며 남자가 다 하는 게 유행이야. 그러니까 둘째 결혼할 적에 뭐 해줄 생각하지 말고 그 돈 엄마 아빠 노후자금 모으는데 저축해요, 저축. 그리고 지난번 대출 받은 건 거의 다 썼어. 요즘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도 모르잖아. 그렇잖아도 말하려고 했는데 다음 달부터 엄마랑 아빠랑 각각 150만 원씩만 들어갈 거예요. 아빠한테는 우리가 말하기 못하니까 엄마가 말 잘해요. 나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알았지? 아니, 그 돈을 벌써 다 썼다고? 6개월 만에 2억을? 아무리 일이 없다 하더라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6개월 만에 그 돈을 다 썼다고? 거의 썼다고 했지 다 썼다고는 안 했는데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다음 달에 직원들 월급 줘야지. 그리고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구멍가게 같은 회사라도 운영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엄마 아빠는 따박따박 월급만 가져가잖아. 골치 아픈 일들은 우리가 다 한다고. 그런 건 왜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최근에 딸이랑 사위가 시부모님들 모시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분명 집도 샀고 새 차도 샀는데 그럼 사업이 안 되는 중에 어떻게 살림을 늘릴 수가 있는지 언뜻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딸과 사위에게 매출이랑 수입 장부를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제가 장부 이야기를 하니 이번에는 사위가 저에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장모님은 보셔도 모르시잖아요. 살림만 하시던 분이 장부를 어떻게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데요.
보셔봤자 머리만 아파요. 적자 투성이라고요. 안사람이 장모님께 말씀 아직 안 드렸죠? 저희 회사에 돈 떨어질 때마다 계속 대출받아서 돈 넣었어요. 그 돈만 해도 수억이에요. 그런 거 다 보시면 저희에게 미안해서 어쩌시려고 그래요? 이번에 또 돈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돈을 더 넣고 싶어도 이제 제가 여유가 없어서요.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장모님께서 모자라는 돈을 좀 융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딸애가 옆에서 거들더군요. 맞아, 엄마. 사실 엄마 모르게 우리가 회사에 돈 모자랄 때마다 이 사람의 대출 받아서 항상 메꿔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신용불량자 되겠어. 정말 너무 속상해.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는 엄마 보험 대출이랑 카드 대출 동시에 진행하자. 그러면 목돈 좀 되니까 그걸로 이번에는 회사 잘 살려볼게. 딸과 사이가 저렇게 말하니 너무 큰 짐을 지어준 게 아닌가 싶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대출 같은 건 잘 모르니 딸애가 도장 찍고 사인하라는데 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1년 정도가 흘렀고 큰딸애가 작은딸에게 대출 좀 받아서 회사에 투자하라고 했답니다. 그간의 사정을 모르고 독립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작은딸애는 지 언니와 형부의 말을 듣고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대출로 해서 만든 목돈을 들고 사업체에 투입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딸은 저에게 언니가 자기 월급을 몇 개월째 안 준다고 회사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큰딸에게 왜 작은애 월급을 안 주는 것이며 작은애 말로는 적자벌 매출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딸이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못 믿겠다는 거냐고. 그럼 엄마랑 둘째랑 다 해. 회계도 주고 나랑 남편이 이 회사에서 나갈 테니까 둘이 편먹고 알아서 다 하라고. 그러더니 첫째 내외는 베트남으로 떠난다는 거였습니다. 둘째가 그제서야 관리해주는 세무사며 장부를 찾아 분석해 보더니 말문을 잇지 못하더군요. 처음에 큰딸 내외가 투자했다던 1억 원은 사업체에서 원금과 이자가 꼬박꼬박 큰딸내 시어머니에게 들어가고 있었고 사업체 운영 중에 이미 다 갚은 상황이었더라고요. 그것만이었으면 말을 않겠는데 큰딸 월급은 매달 몇백만 원씩 책정되어 나가고 있었고 법인카드로 5년간 매월 평균 600만 원씩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새 차는 법인차로 사서 할부를 다 갚고 이미 소유권 이전을 해놓은 상태였으며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모두 큰딸 통장으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강북의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산 것이었어요. 저는 눈앞이 아뜩했고 이에 대해 따져 물으니 사위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우리는 투자자로서 가져가야 할 돈은 가져간 겁니다. 거기다가 경영도 했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 이보게, 자네 장인과 내가 투자한 돈만으로도 전 재산이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한테는 둘이 합쳐 매달 300만 원씩 줬으면서, 어째 자네는 1원 한 푼 투자 안 하고 그렇게 돈을 가져간단 말인가?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게 계산되지는 않는데. 그건 어머니 계산이 틀린 거예요. 경영권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투자자보다 경영권을 가져간 사람이 더 가져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원래 그래요. 그걸 끝으로 큰딸 내외는 베트남으로 떠난다며 아무런 인사도 없이 갔고 전화번호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지 싶은데 그냥 큰딸 애가 계획이 있어서 베트남에 간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큰딸과 사이가 사업체 돈 다 빼돌린 것은 아무도 말을 안 했으니 모르는 눈치고요. 다만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떡 만지는 손 떡국을 묻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거 좀 먹었다고 야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남편이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낱낱이 알게 된다면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질까 싶어 그냥 짐짓 모른 척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튼 큰딸내는 베트남으로 이주하기 직전까지 직원들 다 잘라내고 자기들 입속은 다 챙겼고 사업체는 엉망진창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똥이 아니라 질펀한 설사를 싸놓고는 엄밀히 말하면 베트남으로 도망을 가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착한 둘째 딸에게 모두 다 전가시켰습니다. 작은 딸도 아버지가 알면 난리 난다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회사가 영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그동안 요양원에 계셨던 저를 괴롭히고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도 큰딸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명절 때며 남편과 제 생일이며 신년이며 도대체가 연락이 없어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오래전에 적어둔 큰딸의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받으시더군요. 사부인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전화를 드리네요. 평안하시죠? 그런데 애들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될까요? 오래도록 전화 한 통 없네요.
베트남에서 잘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혹시 사부인께는 안부 전화가 자주 오나요? 사부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네가 어디를 갔나요? 얘네들 지난주 주말에도 다녀갔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모르겠네요. 전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큰딸 내외의 베트남 이주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이 50을 바라보는 애들이 어쩜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건가 하는 자괴감까지 들더군요. 정확히 1시간 후에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으니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큰딸이었죠. 다짜고짜 제가 전화를 받으니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우리 어머님한테 전화했었어? 거기다가 전화를 당신이 뭔데 해? 아니 나는 네가 연락이 너무 없기에 걱정이 되어서 전화했었어. 베트남을 간 게 아니더구나. 어쩜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니? 그리고 엄마한테 당신이 뭐니? 정말 지겹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잖아. 도둑년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베트남 안 들어간 것도 대충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이미 뒷조사 다 해놓고? 아무튼 우리 시어머님한테 앞으로 절대 전화하지 마. 나도 살려고 나왔어. 그 회사 힘들어서 살려고 나왔다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둘째 딸하고 잘해봐. 그리고 나는 없는 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베트남에 들어가지 않은 건 정말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딸은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며칠 뒤 사부인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분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지요. 사이놈에게는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한 걸까요? 둘째 딸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선은 엄마, 이 난관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야. 엄니네가 싸지른 똥이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빚등을 변제할 수 있을지 그걸 생각을 해야지. 원망해서 뭐해? 그럼 돈이 생겨?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딸 내외들을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이 말리더군요. 어차피 고소를 하던 사돈댁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던 다 엄마만 다치는 거야. 엄마 그렇게 독해질 수 있어? 딸과 사위를 상대로 그렇게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냐고. 엄마가 마음을 먹는다면 내가 알아보기는 할게. 하지만 나는 엄마가 우선이야. 이번 일로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또다시 엄마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아. 현재 작은 딸은 동분서주하여 그 금수만도 못한 큰딸 내외가 저질러 놓은 만행들을 해결하느라 뛰어다닙니다. 용케 재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건지 점점 좋아진다는 희망적인 말도 해줍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요. 딸이니까 말이지요. 과연 어떤 얼굴로 그들을 맞이해야 할지 그리고 그런 날이 언제 올지 궁금합니다. 니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게 니들 입속만 챙기고 그렇게 도망을 갈 수가 있니? 그리고 나이가 몇인데 베트남을 간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양심도 없구나. 이 천하의 금수만도 못한 것들아. 답답한 마음에 글이라도 한 편 써서 올려보면 풀어질까 싶어 이렇게 넋두리 해봅니다. 말년에 와서 부모도 못 알아보는 큰딸과 금수보다 못한 사이놈 때문에 비참해지는 건 아닌가 서글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려서 꼭 그것들이 이 글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